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비가 참 오늘 많이 왔어요. 네, 비가 정말 너무너무 많이 오는 비 오는 이 와중에 네, 이번 주 내내 좀 비가 많이 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비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네. 일단 오늘은 저희가 지난 대선부터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좀 변화가 있고 하는데 특별히 이제 민주당에서 혁신위원회를 출범을 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그 부분에 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려고 오늘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위원장 인선을 두고 혼란을 겪었던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패하고 나서 이제 현재까지 1년하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났는데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의외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우열을 가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당층 혹은 중도층 마음을 얻는 거에 따라서 내년 총선 결과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민주당의 당 혁신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최근 민주당에서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당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우여곡절이 있긴 있었지만 이제 자리를 잡고 본격적인 활동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선배님 보시기에는 혁신이 구성이 잘 된 걸로 보이시는지요? 네. 일단 출발은 조금 삐그덕했죠. 네. 이재명 당대표께서 혁신위의 명칭, 역할, 권한 이런 것 다 모두 다가 위임을 하겠다. 혁신기구가 우리 당과 정치를 새롭게 바꿀 수 있도록 이름부터 역할까지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힘을 실어주겠다 하시면서 이제 혁신위를 출발시켰는데 그 이래경 씨를 위원장에 임명하셨는데 이분이 좀 강성인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SNS 쓴 게 좀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9일 만에 사퇴를 하시고 9시간 만에 9시간이었나요? 네. 9시간 만에 사퇴를 하시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감독원 최초의 이제 부원장을 지내신 김은경 교수가 임명되고 그 이후 두 번에 걸쳐서 10명의 위원이 임명돼서 11명이 체제의 틀을 갖추고 출범을 하게 됐죠. 네, 혁신위원장은 김은경 교수고 그 외에 10명의 혁신위원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일부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이 구성원들이 전부 친명 인사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그늘에서 자유로울 수도 없고 그렇다면 과연 제대로 된 혁신안이 만들어지겠느냐 하는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내가 친명 핵심인데도 내가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비명계에서는 혁신이가 친명으로 편중이 됐다. 이게 혁신이냐 이렇게 반발하고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이거? 정말 그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정도로 친명 색채가 강한가요? 예. 김은경 위원장께서 1차로 7명, 2차로 3명을 갖다 위원으로 유축했습니다. 이 중에서 윤현중 씨, 이재명 대선 캠프 제주 선대위원장 공동본부장을 맡았었고 차지호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 등록 대리인이었어요. 또한 이진국 교수가 지난 대선 때 그 지식인을 대표해서 이재명 대표 지지 선언을 했고 서복경 교수가 최근에 개딸들에 대해서 이제 옹호하는, 지지하는 그런 이제 발언을 한 전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다가 지금 이해식 의원 또 이선호 울산시당 위원장도 당내 대표적인 친명 인사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포함 11명 중에서 6명이 확실하게 친명 인사다. 그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혁신위원회가 친명 색채가 강하다는 것은 부인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구성원들이 과거에 대선 때 친명 활동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어떤 특정 세력이나 특정 계파를 위해서 일한다고 보는 것은 조금 성급한 판단 같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내놓는 결과물을 갖고 일단 비평을 해야지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이 좀 포진됐다고 해서 시작부터 이렇게 혁신위를 흔들면 올바른 혁신안이 나오긴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은경 혁신위가 첫 번째 제안으로 민주당 의원 모두에게 불체포
불체포 특권 포기를 요구하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비위를 저지른 의원들의 꼼수 탈당 근절을 선언했습니다. 이제 당원 지지자들은 한결같이 당원이 주인인 정당,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당원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뭘 어떻게 하는 질문에는 답변을 못하기 일쑤거든요. 도대체 뭘 어떻게 바꿔야 하는 건지 어제는 또 이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한 민주당 내에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연기가 됐다는 뉴스 보도도 있어서요. 하여튼 뭐 흔히 우리가 정당 개혁에는 이제 불체포 및 면책 특권 폐지, 그다음에 국민 소환제, 지구당 설치, 선거구제 개편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헌법이나 법률을 바꿔야만 하는 그런 그 사안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저는 민주당 스스로 당원 당규 개정만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민주당 스스로 뭐 국힘당하고 논쟁을 하거나 할 필요 없이 민주당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개혁안을 우리 저 김은경 혁신위에서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주로 이제 의사결정 구조하고 공직선거 후보자 공천 제도에 대한 개혁, 또 여론들이 많기 때문에 당원 지지자들의 그쪽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고 있고, 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불체포 특권에 대한 포기, 선언, 서명 이런 걸 요구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사실은 거부가 되고 있죠. 뭐 아직 그냥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 다음에 다시 한번 논의하겠다, 의원총회에서 그런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이게. 그렇죠. 여기에는 이제 뭐 최근에 검찰의 행태가 원인 제공을 한 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이가 이렇게 첫 번째 주문을 한 거에 대해서 당이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면은 글쎄 혁신이가 제대로 갈 수 있을지, 그건 좀 당의 어떤 국회의원들이 좀 진지하게 고민해 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개혁도 중요하고 혁신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만들어진 개혁안을 이행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2015년 문재인 당 대표 시절에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의미 있는 혁신안을 만들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깊이 고민한 끝에 이르는 결론은 혁신은 반드시 이룰 수 있는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표가 혁신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혁신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하기로 했다고 소개하고 대대적인 혁신에 나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핵심들이 다 무력화되었다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예를 들자면 재보궐선거 귀책 사유 제공, 그런 후보들은 불공천을 하겠다. 그리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의 임기를 일치를 시키겠다. 그리고 이제 형사 기소가 되었을 때 정무직 당직자들은 직무 정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많은 국민들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뭐 여러 가지 연유가 있었을 수 있지만 무효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2015년도에 이런 그 김상곤 혁신안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고 민주당이 굉장히 도덕성을 회복하면서 그 다음에 그 총선에서 이제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사실 어려운 다자구도 내에서도 수도권에서 특히 당선자를 많이 내서 제1당으로 올라간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특정 정치인이나 정파의 이익에 따라서 혁신안이 훼손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문재인 대통령 때 만들어졌던 혁신안이 훼손되는 과정은 뭐 이낙연 대표 때도 있었고 이재명 대표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다 사유가 있고 명분이 있었던 거지만은 어쨌거나 이 혁신이 퇴보한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을 갖다 방지하기 위해서 너무나 당원 개정이 너무 쉬워요. 당원 개정이 그 당원 투표를 해가지고 반만 넘어가면, 과반수만 넘어가면은 다 되는 거라. 그러니까 여지껏 어떤 경우든 간에 이게 당원 개정에 대해서 전당원 투표를 붙여줬을 때 부결되는 경우가 없었어요. 이거는 국민투표랑 같습니다. 국민투표도 유신헌법도 압도적으로 통과를 시킨 국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당원 개정에서 차후에 고칠 때는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 네. 그리고 권리당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지 당원을 개정할 수 있게끔 좀 더 그 문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한번 만들어진 혁신안을 좀 더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자꾸 사정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또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계파의 이익에 따라서 자꾸 바뀌면은 이번에 만든 혁신안은 또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요즘 문턱을 좀 높이자 당원 개정에 대해서 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정족수를 상향을 하면은 예. 헌법을 바꾸는 것 이상으로 이제 민주당 내에 이제 그 당원 개정하는 게 어렵게 될 텐데, 근데 이제 말씀 중에 아까 대의원 뭐 몇 분의 몇 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대의원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이제 당내 일각에서는 대의원제를 폐지를 해야 된다 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의원제도 폐지를 하자는 주장이 있는 이 지금 상황에서 대의원들한테 이렇게 역할을 주는 게 어떻게 보면 평당원들과 권리당원들 이런 당원들 뜻에 역행하는 건 아닐까요? 예, 일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생각이 조금 달리하는 게 전국 대의원대회는 당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당원에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 대표와 뭐 시도지사, 뭐 국회의원 해가지고 17,000명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전국 대의원들이. 그래서 이제 당원 당규 개폐, 또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이런 주요 권한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권한들이 대의원 대회가 갖고 있는 권한들이 하위기구인 중앙위원회 대폭 위임이 되고 있습니다. 자꾸.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대의원 대회는 2년에 한 번 전당대회 때 그저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감을 네. 나타내는 그런 역할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명무실하다. 네. 그러니까 당원들, 권리당원들은 저거 있으나마한 건데 없애자. 이런 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대표나 최고위원,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또 시도지사나 기초자치단체장 외에는 이런저런 추천직이 많거든요. 그렇죠. 당에 가면은 뭐 상설위원장부터 해가지고 당연직으로 한 사람들은 많고 네. 또 추천직으로 대의원이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추천직이나 당연직 다 없애버리고 네. 그다음에 그 직선제로 대의원을 갖다 뽑자는 거죠. 권리당원들이. 그래서 권리당원들이 직접 지역에서 뽑아가지고 우리의 대표를 네. 우리 마치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을 뽑듯이 뽑아서 올리자는 겁니다. 네, 그리고 네. 또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중앙위원회가 갖고 있는 권리를 네. 갖다 대폭 이양을 시키고 특히 이제 그 선거 사무와 관련해서는 아예 이양을 못하도록 중앙위원회에서 뭐 최고위원을 선출한다든지 네. 뭐 컷오프를 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을 전면 못하게끔 하고 그런 네네. 거를 모두 대의원들한테 맡기자. 저는 그런 생각. 왜냐하면 지금 저희 당원이 권리당원이 한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선거 때 총선 때 되면은 한 150만, 160만이 될 겁니다. 이분들이 모든 걸 수기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조직에는 중간 단계인 대의원제를 두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대의원 제도가 당원들을 대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권한을 주고 또 권리당원들이 직접 선출할 수 있게끔 하고 개선을 하자. 없애는 것은 너무 진짜 잘못하면 없애면은 사실은 직업 정치인들, 당직자들 이분들의 오히려 권한만 더 크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 되는 겁니다. 지금 대의원제도 없애버리면 당원들이 모든 걸 할 수 없으니까 네. 모든 걸 전당원 투표에 붙일 수가 없으니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중앙위원회 또 상무위원회 이런 집행기구 네네. 또 뭐 최고위원회에다가 모든 권한이 더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저는 대의원제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의원 제도 자체가 나쁜 제도가 아니고 충분히 활용을 하는 거에 따라서 오히려 정당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데 좋은 방안이 될 수 그럼요. 있다는 말씀이신 걸로 네,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저도 그 대의원들이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당원들이 대의원을 뽑는 거 그러면 정말 민주당 내에서
정말 진지하게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의원제 폐지 기폭제가 된 게 한 사람당 한 표가 아니라 대의원은 권리당원의 60배 되는 그 표의 그 가치를 가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결국은 표가 같아야 되는 표 등가성에서 불균형 문제를 가져와서 이게 당원들에게 대의원제를 폐지하자라는 그런 주장을 불러일으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표 등가성의 이 불균형, 불평등 네. 이게 한 60배, 어떤 경우에는 70배까지도 이제 개선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시정돼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민주주의 선거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죠. 너무 말이 안 되죠. 중앙대의원 한 표가 권리당원 60명분에 해당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네. 마치 그러면 선거 때 이재용한테 600표 해라. 네. 일반 국민은 한 표 줄게. 이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각 지역에서 자기들 뜻에 맞는 대의원을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거기서 또 줄서기가 나오는 거겠죠. 그렇죠. 대통령도 사실은 저희가 지금 직선제고 당 대표도 저희가 뽑는 거고 그렇죠. 국회의원도 저희가 이제 하는데 사실 또 의문이 되는 게 정치의 최일선에서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지역위원장은 왜 내가 뽑지 못할까 하는 그런 의문과 불만이 사실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지역위원장은 중앙당의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에서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부터 이제 파벌이 형성이 되고 줄세우기가 시작이 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엔 임명권자인 당 대표가 있는 거고 그러면 최고위원도 결국은 당 대표가 같이 이렇게 가는 건데 그렇다고 보면은 주류 측 인사들이 거의 이제 이 지역위원장을 임명하고 임명될 가능성이 크게 보여지는데요.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연하죠. 이것도 지역위원장은 당연히 지역위원회 소속 당원들이 뽑아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동작구 갑 선거구 그러면 동작구 갑 선거구에 소속되는 권리당원들이 동작구 갑 지역위원장을 선출하는 게 맞는 거죠. 지금처럼 중앙당이 어떤 이제 조강특위라든 이런 기구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그것도 이제 뭐 최고위원회가 그걸 갖다가 승인을 해서 요식적인 행위는 거치지만 실질적으로 낙하산이나 별반 없는 겁니다. 당원들은 모릅니다. 저분이 그래도 국회의원을 지내고 계신 그 지역위원장은 좀 우리가 아는데 원외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회의원이 아니신 지역위원장은 아예 이름도 잘 몰라요. 그렇죠. 그래도 괴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위원장을 지역위원회 당원들이 뽑았을 때 더 그 위원장하고도 유대감도 생길 수 있고 지역위원회하고도 애착감도 가질 수 있고 지역위원회 여러 활동에 더 참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하게 이것도 지역위원장은 지역위원회 소속 권리당원들이 직접 선출을 해야 된다. 이것도 이번에 그 혁신위원회에서 꼭 이건 법을 바꿀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당원만 개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 중앙당에서 자꾸 자기 권리를 놓으면 됩니다. 그냥 또 각 파벌 개파에 있는 분들이 자기 거 서로 너무 파벌 싸움 하지 말고 좋은 사람들 당원들한테 인정받고 뭐 인기 높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파벌에 속해 있든 뭐 어디에 줄을 서 있던 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폐지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당 혁신 방안으로 이제 당원 개정 정족수 상향하고 그리고 이제 전국 대의원대회 위상을 강화시키자. 그다음에 이제 지역위원장 직선제를 하자.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당원들의 또 관심을 또 많이 끄는 게 공직선거 후보자 공천 이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대통령 후보에서부터 시작해서 시의원, 뭐 군의원, 구의원 아주 크고 작은 경선들이 펼쳐지는데 이 과정에서 그렇게 공정하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경우는 참 드문 것 같습니다. 예. 어디든지 항상 뭐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어느 쪽에서 또 불만을 가지고 뭐 이런 말들이 계속 끊이지 않는데 결국은 이것도 이제 문제점이 많으니까 시비가 이르는 거겠죠. 하여튼 뭐 좀 이렇게 말하면은 당사자들한테 조금 미안하지만은 내가 낙천되면 다 불공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심으로 공감이 확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심사 규정이 좀 잘못됐다. 내가 조금 불이익을 봤다.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그거는 이제 감안하더라도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긴 하죠. 그래서 이제 그 경선 규칙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에 나가려고 하는 그 예비 후보들은 문제는 예비 후보들뿐만 아니라 그 예비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 지지자들조차도 이게 진짜 공정한 룰이냐, 이게 정치 발전을 앞으로 이제 견인할 그런 혁신 아니냐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지지하는 후보,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한테 이게 유리하게 작동될 것이냐를 좀 먼저 생각하는 이런 좀 아쉬움,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총선 공천률은 이미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네네. 지난 이제 대의원, 전당원 투표 70% 이상 찬성을 통해 가지고 됐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주류와 비주류가 합의가 됐고 대표하고 최고위원회에서 다 추인이 된 거기 때문에 더는 여기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는 게 좋다. 네네. 쓸데없이 분란을 만들고 오해 소지를 키울 수 있다 해서 지금 우리도 여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논의하지 않는 걸로 저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좀 새롭게 분란을 만들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선에 대한 룰은 이미 결정됐다. 그걸로 선거로 경선을 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혁신위원회가 총선 공천률을 다시 바꿀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거는 충분히 논의해서 뭐 또 전당원 투표를 거쳐야 되겠지만 바꿀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국회의원 선거 공천도 뭐 문제점이 많지만 지방선거 후보 공천은 정말 뭐 당을 가릴 것 없이 아수라장 같습니다. 아니 저희가 내는 세금으로 지원받고 하는 공당에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지자체 일꾼을 뽑는데 어쩜 저럴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정말 탄식과 우려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이 지방선거 공천제도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차라리 우리가 좀 큰 선거, 대통령 또는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 당내 경선을 한다. 그럼 우리가 많은 당원 지지자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들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정비도 되고 룰도 정비도 되고 그다음에 좀 이제 공정 경선을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 주셨듯이 지방선거는 약 한 4천여 명을 뽑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누가 어떻게 뽑히는지도 모르죠. 당원들도 우리 당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죠. 그냥 뭐 1번이면 1번, 2번이면 2번을 계속 찍어대는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은 이제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라는 이제 공관이 짧게 줄여서 이게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예비 후보들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지역위원장들의 강한 입김, 현역 국회의원들도 있고 현역 원외도 있고 한데 이분들의 입김이 작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위원장이 승인하지 않는 지역위원장이 동의하지 않는 후보자의 심사 서류는 이 공관위에 접수조차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이제 추천을 해줘야 되니까는 지역위원회에서 지역위원장이 추천을 해줘야 되니까는 그 추천이 없으면은 심사가 아예 안 돼요. 그러니까는 지역위원장의 추천을 받아야 되는 예비 후보자들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역위원장들은 자신의 그런 권리, 권한, 권세를 이용해서 보좌관이나 친분 있는 인사들을 추천하고 또 이제 충성도가 약한 후보들은 선거에서 배제시켜버리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뭐 최근에 이제 뭐 돈봉투 다른 당 얘기입니다만은 돈봉투
지금 얘기도 오고 가고 하는 거는 네. 그만큼 지역위원장들이 저 국민의힘에서는 당협위원장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만큼 권리가 세다. 좌지우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당원들에 의해서 후보가 공천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지역위원장이 여기에 관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앞으로 좀 관여를 하지 못하게끔 당원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라는 거는 지방자치 사무를 보는 공직자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의 능력이나 뭐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지역위원장하고 내가 얼마나 더 친한가? 내가 뭐 내 일의 능력하고 상관없이 지역위원장한테 내가 충성을 다해서 뭐 그 지역위원장을 뭐 재선이든 아니면 원내에 진입을 하게 하든지 이렇게 하는 걸로만 중요하게 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랑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랑 이 또 단체장들이 하는 일은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왜 그렇게 충성도가 있는 사람으로만 하려고 하는지 왜 그럴까요? 또 뭐 어찌 보면은 우리가 지역위원장 입장에서 보면은 이해 못할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군수나 구청장, 광역시도의원들은 어찌 보면 지역위원장, 현역 국회의원들하고 국회의원 선거의 잠재적 경쟁자들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 구청장이다, 군수다 이런 사람들은 지역의 지명도가 높고 또 나름대로 지역의 어떤 그 조직, 인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총선에 출마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사실 뭐 그렇게 해서 원내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 중에서 혹시 잠재적으로 나한테 위협이 될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공천할 때 좀 이제 까다롭게 공정심을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은 어쩜 뭐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역위원장 입장에서는 지방선거 공천에 대해서 예민하게 한다. 지역위원장이 동작구를 갖다 다 통제할 수는 없어요. 아,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구의원들이, 시의원, 구의원들이 지역을 돌면서 어떤 지역위원장들의 선거운동을 대신하는 또 하나의 의원실 직원 같은 존재로 전락할 수가 있는 거죠. 독자적으로 일을 못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래서 저는 지역위원장이 이 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입장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지역위원회라는 게 가장 정당에서 최전선이고 이제 지역구민 그리고 이제 국민들하고 접촉을 하는 데인데, 결국은 이 지역위원회가 지역위원장의 사조직화가 되는 거는 안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본인의 사적인 목표나 이런 걸 위해서 공천에 개입하는 일은 없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공관위 역할에서도 비판의 소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단수 공천, 복수 공천, 뭐 공천 배제 이런 것들은 이제 다 공관위가 결정한다고 하는데, 저희 같은 당원들이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너무 공관위가 과도하게 침해하고 결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공관위는 예비 후보들의 자격심사 결과만을 공개하고 선택은 당원들에게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 당원권만 있으면 모두 경선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1위와 2위의 격차가 10% 이내라면 복수 공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간에 그 공관위가 지방선거 공천을 갖다가 각 지역에서 거의 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물론 그 중앙당이나 서울시당에서 만든 그 심사 기준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이내에 음주 안 된다, 뭐 학폭, 요즘 학폭이 중요하니까 학폭 안 된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은 지방선거에서 그걸 너무 과도하게 적용하거나 그 후보가 그 당원들이 어떤 그 평가를 받기 전에 이미 심사 단계에서 배제돼 버리거나 이래 버리면 그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제 생각은 그런 심사 결과 이 사람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본인 주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운동 때문에 도피를 하느라고 병역을 집행하지 않았다든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것도 있었을 테고 뭐 전과가 있다. 나는 전과가 있지만 당시에 뭐 사기 이런 거 같으면 대단한 큰 범죄 행위 같지만 실제로 사업을 하다 보면은 그 어음 하나를 잘못 발행하고 약속을 못 지킨 것도 다 사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경중을 봐야 된다. 그 사람, 그 후보자의 어떤 자기가 스스로 낸 해명을 갖다가 공관위는 덧붙여가지고 이분은 음주운전 경력이 있지만은 네. 이러이러한 해명을 했고 네. 확인 결과 이러이러한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는 것, 요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당원들이 네. 투표를 결정할끔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출발부터가 네. 당원들은 도대체 공모하는 걸 몰라요. 모르죠. 뭐 형식적으로 뭐 알렸다고 하는데 옷 달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비공식적으로 그래서 이제 지역위원장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나 뭐 그래요. 이런, 네, 어떤 분들은 알려주겠죠. 이미 선거 앞두고서 뭐 입당 와서 몇 장을 받아야 된다더라. 뭐 지역 추천은 몇 장을 다 하는데 네. 대부분 당원들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모 단계에서부터 개인 톡이나 네. 단체 문자를 통해서 최소한 3차례 이상 네. 보내서 언제까지 후보 공천을 받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뭐입니다 하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나는 뜻 있는 사람들도 진짜 입당원서가 필요하거나 지역 추천서가 필요하면 준비를 할 것이고 네. 그러니까 기간을 충분히 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공모 단계에서부터 진짜 공모스럽게 해야 네. 된다. 꼭 몇몇 사람만 알고 네. 이런 정보의 제한은 없애야 된다. 근데 다양스럽게도 지금 네, 혁신위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국민하고 당원의 의견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예, 예, 저도 그렇습니다. 그 문자를 보고 제 의견도 예, 예. 제출을 했고요. 이런 뭐 혁신과 관련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겠다고 일단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혁신이나 네네. 또 비대위 이런 기구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통상 이제 뭐 중진 의원과의 대화, 뭐 초선과의 대화, 또 청년 당원 간담회, 네. 또 평당원 간담회 이런 오프 모임을 통해서 네. 여론들을 수렴을 해요. 이거는 마치 정치인들이 민생을 살핀다고 시장 가서 떡볶이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정말 좀 더 광범위한 의견을 받기 위해서 이제 온라인 네. 오프뿐만 아니라 오프에서도 뭐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이런 온라인에서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의견을 수렴하는 거 이건 굉장히 필요하고 또 네.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원뿐만 아니라 국민들 것도 받고 있기 네, 때문에 좀 많은 의견 주시면은 아마 그 민주당이 네. 좀 더 좋은 당으로 뭐 지금도 뭐 썩 나쁜 당은 아닙니다만은 좀 더 좋은 당으로 뭐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의견을 많이 나눠주셨는데 사실 뭐 정당이라는 거는 정당의 문제라는 거는 여야가 아니라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또 그 정당 안의 문제의 해결 방안도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얼마만큼 버리냐가 문제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소수의 직업 정치인들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 평당원들이 당원들이 주인인 정당으로 거듭나는 게 혁신의 핵심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그 혁신안을 올바르게 지킬 수 있도록 또 그게 뭐 시류와 이런 거에 휩쓸려서 지킬 수 없도록 네.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올바르게 지킬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도 혁신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그 어떤 개헌이나 법을 개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민주당 내에서 이룰 수 있는 혁신안에 대해서 잠깐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김은경 혁신위가 2015년 김상곤 혁신위원을 뛰어넘는 성과를 가져와서 내년 총선에 어떤 역할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